예, 이번 시간에는 4강이네요. 이제 어느덧 2절인데 과세거래 시기 장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4강은 재화용액의 공급 시기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하면 3-24페이지네요. 이 2절 과세거래 시기 장소는 상당히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 챕터죠. 우리 부가세법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1절의 총칙부터 마지막 그 9절의 간이과세까지 그냥 잔잔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이제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끝에, 예를 들어서 총칙하고 제일 끝에 나오는 뭐 절차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썩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가세의 특징은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냥 잔잔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챕터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2절, 이 2절의 과세거래 시기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죠. 2절하고 4절이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2절하고 4절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가장 빈출된 챕터를 딱 하나만 찍으라면 이제 4절인데요. 4절에서 그러니까 2절에 공부하신 걸 4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지, 4절에서 제로 베이스로 다시 공부하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번 2절에서 과세거래 시기 장소부터 4절을 위해서 찬찬히 하나씩 초석을 좀 다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챕터는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개년을 분석해보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 재화의 실질 공급하고 재화 공급의 특례, 소위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하자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교재가 실질 공급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 배우고, 그 다음에 용역 공급 배우고, 그 다음에 재화 수입을 배우죠. 재화 수입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챕터를 마무리할 때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이번 챕터에서 제일 뒤쪽에 나오니까 거기까지 공부하다 보면 좀 힘이 딸려가지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좀 쉽게 공부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충대충 공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반드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가장 많이 빈출되고 있는 챕터라는 걸 유념하시고 요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 24페이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출유형 01에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거기 클릭 마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시기의 판단 원칙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의 의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고요. 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반드시 같이 결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면 재화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러니까 무조건 재화는 인도주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기죠. 우리 카시오 계산기 제일 많이 쓰시죠? 계산기의 경우는 문방구에서 내가 딱 골라온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학생, 수험생 목적으로 이게 골라온 시기라고 제가 서술을 했는데, 거꾸로 그 문방구 주인장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인도에서 가져가는 때, 바로 이 인도주의가 재화의 공급 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시기가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동이 필요치 않으면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부동산 공급이죠. 일단 부동산 공급도 재화는 맞고요. 용역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공급할 때, 한마디로 사고 팔 때 이게 재화의 이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이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고요. 양가로 3번의 용역의 경우에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등이 사용되는 때라고 해서 완성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도 많이 좀 헷갈려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시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재화는 가장 중요한 게 인도주의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완성주의, 재화는 인도주의, 용역은 완성주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게 대원칙인데요. 수업 목적으로 항상 이제 문제는 거래 형태별, 여러 가지 거래 형태별로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연 귀속 시기라든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지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이 거래 형태별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훨씬 수업에 빈출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24페이지 01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다시 한번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9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11번까지 있는데, 뭐 이 표는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양가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현금 주고 팔거나 아니면 현금은 나중에 받고 외상으로 팔거나 할부로 파는 것인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특히나 나중에 할부 판매가 이게 많이 장기냐 단기냐에서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장기를 더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단기보다 장기를 더 중요하게 배우는데 장기, 그러니까 할부 판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바로 반사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할부가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이렇게 그렇게 너무나 그냥 바로 지엽적으로 외우거나 단순하게 외울까봐 수업 목적으로는 가끔씩 단기 할부를 역으로 건드는 적이 있죠. 단기 할부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재화의 가장 대원칙인 인도주의,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상품권의 판매인데요. 이건 뭐 참 유치하지만 과거에 많이 건드렸었는데 상품권의 최초 판매가 아니라 향후 이게 현물,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판 다음에 이제 추석에 그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추석 지내고 와서 백화점에 와서 뭐 구두도 바꿔가고 이것저것 현물로 교환해 갈 거 아닙니까? 그 향후 현물과 교환되는 시기, 즉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이제 이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이 문제는 참 유치하지만 과거에 많이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계속적 공급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소위 장기 할부든 사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장기 할부든 사형제는 보시다시피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회수기일보다 실제 그날 더 받았거나 아니면 덜 받았어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으로 반드시 귀속 시기를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인데요. 아마 그 회계 올릴 때부터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고요. 양가로 5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입니다. 요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죠.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하청업체, LG패션과 하청업체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이거를 실질 공급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어차피 재화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용역 공급이 아니라 재화 공급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하는 때,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재화 공급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때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6번에 간주 공급 중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우리 다음 소챕터에서 다음 빈출용에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간주 공급 중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까지는 재화가 사용 소비하는 때고요. 가로 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를 반출하는 때,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만 요거 외에 기본적인 간주 공급은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또 간주 공급 중 마지막 4번째가 폐업시 잔존 재화라고요. 어차피 다음 빈출용에서 소개가 되는데 이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자판기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종로에 있는 자판기가 있는데 내가 그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장님인 거죠. 그럼 밤마다 이렇게 추객들이 와가지고 자판기에 동전 500원짜리 넣고 음료수를 빼먹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재화는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판기에서 하나 빼먹을 때마다 그 자판기 사장님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하나 팔렸네, 하나 팔렸네. 원래 이게 그 인도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뭐 2, 3일에 한 번씩 가서 현금 뺄 때 있습니다. 현금 뺄 때 보다시피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죠. 이거는 제가 낮 인도주의라고 했는데 인도주의를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겠죠. 워낙 자주 음료수를 빼가니까요. 양가로 9번의 수출 재화입니다. 보면 반가로 1번 일반적인 수출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나 기적일이죠. 자, 수출하는 재화는 언제 인도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인천항에서 물건을 실은 다음에 저 미국 수입항에서 이게 딱 도착할 때가 인도가 되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요. 국제거래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수출 재화의 선적만 하거나 기적만 해버리면
이제 바로 재화의 공급 시기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반가로 2번에 원양어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은 수출 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고, 반가로 3번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을 위한 원료의 다음 페이지 국외 무상 수출, 그리고 반가로 4번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까지는 인도되는 날인 인도주의라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내국 신용장 공급이 나중에 영세율에서 한번 나올 텐데요. 이 내국 신용장은 우리나라 내국의 거래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수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국 거래의 성격을 가져다 보니까 얘는 인도되는 날입니다. 선적되는 날이 아니라 인도되는 날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10번에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 수입신고 수리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빈출 유형 5번인가요? 거기서 재화 수입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구성을 시켜드릴 텐데,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 우리나라 일반 국내 거래로 재화 용역이 공급될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귀속시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11번 기타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10번까지를 적용할 수 없는 일반적인 모든 거래는 재화이기 때문에 인도주의를 가라라는 게 11번 규정의 취지되시겠습니다. 그 밑에 주 1번의 상품권 판매 관련은, 자, 이거 제가 금방 구두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추석 직전 영업사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갑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영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사원들이 이제 추석 직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가는 거죠. 그 구입을 왜 해가지는지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거래처에 이렇게 접대 목적으로 줄 건데, 보시다시피 화살표 보시면 이때까지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이제 발급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가로 2번이죠. 추석 이후에 얘를 선물 받은 거래처 직원, 부럽다. 나도 이왕이면 이 영업사원보다는 그 거래처 직원이 되고 싶네요. 선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교환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화살표 보시면 바로 이때가 과세 대상 거래이자 이 시기가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되어 있죠. 수업 목적으로 양가로 1번은 함정으로 나올 것이고요. 양가로 2번이 지금까지 많이 빈출된 적이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 그러니까 상품권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화점 대신에. 이런 경우는 화살표 보시면 상품권을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성격은 과세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 2번이네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 제가 요거 말한 거죠. 장기 할부 판매 등 사형제. 이제 요게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의 사형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할부고요. 두 번째는 중간 지급 조건부, 세 번째는 완성도 기준 지급,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속적 공급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 특히나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자, 요 사례부터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례부터. 보면 장기 할부 판매는 현대차를, 자동차를 2015년 1월 1일에 인도부터 합니다. 인도를 먼저 합니다. 먼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말 100원씩 3년 동안 할부로 판매하는 게 말 그대로 장기 할부죠. 일단 할부가 뭔지는 아시죠? 할부는 물건부터 주고받은 다음에 돈을 한 번은 아니고요. 2번 이상으로 나눠받는 게 할부죠. 그리고 여기에 장계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요. 뭔가 1년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여서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지급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거든요. 부동산 거래, 이 건물 거래입니다. 아시겠지만 건물 거래는 계약금 먼저 내고요. 중도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인도하기 전에 이미 중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속적으로 중간에 지급하는 것이 중간 지급 조건부고요. 여기서 장기 할부는 그 재화를 인도한, 즉 현대차를 서로 인도한 다음 날부터 할부금의 마지막 날까지가 1년인데, 거기에 비해서 중간 지급은 계약일부터 잔금까지가 6개월이라는 거. 6개월. 1년과 6개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두 번 이상만 되면 돼요. 두 번 이상만 나눠받으면 장기 할부가 되는데, 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가 넘어가야 하고, 특히나 이 중간 지급이 되려면 반드시 그래서 중도금이 껴있어야죠. 중도금이. 실무에서 중간 지급 조건을 하기 귀찮아 버리면
건물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뭐를 빼면 되는 거죠? 중도금 조건을 빼면 되는 거예요. 중도금 조건이 들어가야 중간지급 조건부 측에는 3회더라. 3회. 3회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한번 이제 슬슬 읽어볼까요? 자, 장기할부 판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그러니까 월에 나눠서 받는 거, 연부는 연에 나눠서 받는 거겠죠. 그 월부나 연부, 기타 부불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첫 번째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아야 하고요. 재화의 인도일이 아니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거 함정으로 출제되죠.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즉 할부금의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가 장기 할부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돈부터 중간으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화를 준다는 뜻이죠.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라고 했으니까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야 하니까 중도금이 꼭 낀다는 뜻이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요거는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금과 그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약금 포함해서 3회. 그러려면 자, 계약금 잔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중도금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장기할부하고 중간지급 조건부는 이렇게 내용이 다르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하고 계속적 공급입니다. 쉬운 거부터 할까요? 계속적 공급부터 해볼까요? 여기 요 지금 강의실에도 제 머리에 이 넓은 이마에 계속적으로 전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따 빈출 유형 02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전기는 용역이 아니라 재화거든요. 이게 지금 제 머리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이게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 1초나 1분에 한 번씩 저한테 인도되는 이제 전기의 양을 킬로와트를 재가지고 1분에 한 번씩 한전이 저한테 이제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죠. 전기나 도시가스와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잖아요. 이 전기를 막 자를 수 없잖아요. 1분에 한 번씩. 그럴 경우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결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이번 달 전기 쓴 거 언제 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네가 내 것도 아닌데 뭘 물어보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쓴 거는 보통 2월에 청구되고요. 2월 달에 쓴 건 3월에 청구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 달 20일에 만약에 청구한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다음 달 20일이 재화의 공급식이고 자신의 수익을 인식하는, 즉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표가 잡히는 귀속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이 완성도가 쉽게 얘기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진행률 있죠? 진행률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왜 그 건설을 공사하는 회사 있잖아요. 건설회사,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선박을 수주해가지고 2년, 3년 동안 선박을 보통 건조한다고 하죠. 건조하는 회사가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듯이 꼭 완성도 기준을 진행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약간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시면 재화의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재화의 완성 비율, 즉 진행률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선박건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가 있죠. 잘 보세요. 제가 완성도 기준 지급하고 진행률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전형적인 다른 사례입니다. 잘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만 하자마자 10%, 10원이죠. 10%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계약만 하자마자 10원 받고요. 이 선박을 50%까지 진행을 하면, 즉 건조를 하면 55원을 더 받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지은 다음에 인도하면 35를 받기로 했대요. 자, 제가 완성도 기준 지급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과,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진행률이 다른 걸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건조하는데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계약하자마자 상대방 발주회사로부터 10을 청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진행 기준에 의하면 진행률 몇 프로 나옵니까? 아직은 빵 프로 나오죠? 그러면 아직은 진행률은 빵원인데 이거는 그냥 상대방하고 대가의 그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서, 즉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서 벌써 10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다르겠죠? 그리고 50% 진행이 되면 기업회계에서는 이제 50원을 인식해야 하는데 얘는 추가로 얼마를 더 인식합니까? 추가로 55원을 더 인식하니까 총 65원을 인식하는 셈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 완성도 기준 지급에 대한 계산 문제가 1차에서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알면 좋긴 해요.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뭐 깊이 있게 모르시더라도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일반적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선박회사가 적용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상대방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따라서 이 진행률하고는 약간 다르게 벌써 계약만 하면 10, 50% 진행되면 55 이렇게 좀 만약에 달리 계약을 한다면 부가세에서는 이 계약이 그대로 과세 표준에 잡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선생님 왜 계약하면 10 받고요 50% 진행되면 하필이면 55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사례이자 하나의 뭐 가정에 불과하니까 이 숫자는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5페이지 제일 밑에 꽃표시 1번에 장기 할부 판매와 중간 지급 조건부의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운데 세로의 장기 할부는 재화를 먼저 인도합니다. 즉 대가는 나중에, 우리 소위 36개월 자동차 할부로 살 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재화를 나중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즉 그 전에 대가부터 주고받으니까 전형적인 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기간 및 회수는 얘는 그 대가에 받기로 인도한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을 해야 하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3회니까 한마디로 중도금이 껴있다는 소리고 얘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두 개 다 공급 시기는 공통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기 할부를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장기 할부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한 것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수업 목적으로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역으로 단기 할부를 낸다는 거죠. 단기 할부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재화죠. 한마디로 인도 기준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할부는 이따가 문제도 나오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씩 3번 9개월 동안 할부로 낸다고 해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단기 할부니까 단기 할부는 재화의 대원칙인 인도 기준을 쓴다는 것 같이 정리하면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꽃표시 2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시 기업회계 및 부가세법과의 차이. 요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의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시 진행률을 적용하죠.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그냥 회수기일 도래 기준,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둘 사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여기다 책에 써놨는데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발생하게 꼬아낸 거죠. 자, 예를 보면 위의 사례에서 50% 진행 시 55를 수령하면 부가세법에서는 총 65를 수익으로 인식한 셈이죠. 65 이런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나 기업회계에서의 진행률로는 딱 50만 잡혀야 하니까 이 기업회계의 진행률과 부가세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완성도 기준 조건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잘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꽃표지 3번 수출재화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이어도 그냥 수출재화의 대원칙인 선적일이 공급식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필이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장기 할부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뭐 좀 희박하긴 하죠.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수출이 앞서느냐 장기 할부가 앞서느냐는 거죠. 뭐가 앞섰다는 겁니까? 자, 답을 보시면 이때는 선적일이 공급식이니까 수출이 앞섭니까? 장기 할부가 앞섭니까? 대답하신 거죠? 네, 당연히 수출이 앞서겠습니다.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또 인도하는 데가 공급식이래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배우시는데 내국 신용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거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니까 국내 거래의 대원칙인 인도하는 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6페이지 02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좀 볼까요?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처음날 개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바로 복습하시고 바로바로 내 걸로 만들고 아직까지 잘 몰랐거나 처음 접하는 것은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뭐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2014년에 갑자기 문제가 쉬워지면서 뭐 2015년에도 당분간 이런 그 경향이 계속될 걸로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에서는 뭐 하나라도 좀 제끼면 불리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상속세를 내가 상속세를 제꼈다. 아니면 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제껴도 되느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 뭐 실무에서 중요하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합격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좀 뭉탱이 이렇게 제껴버리는 성향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제끼시면 안 되니까요. 제가 가급적이면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중요한 것들은 싹 다 담아가셔야 하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 조금 좀 처음 보는데 저거 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해서 확 제껴버리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이 시간에 정리를 하셔서 뭐라도 하나 주워 듣고 기억에 남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장에서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들어봤네 그래서 그 기억으로 문제를 잘 떠올려서 풀어보시라고 제가 뭐 이론 요약도 조금 자세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02의 용역이 공급식입니다. 공급식을 왜 또 배우냐고요? 아까까지는 재화고요. 이제 이번부터는 용역이죠. 용역을 배우는 겁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완성주의가 가장 기본적이죠. 완성주의. 제가 좀 민망하지만 항상 완성주의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을 찍어요. 369, 그러니까 3일, 6일, 9일, 뭐 13일, 16일, 19일, 그 다음에 23일, 26일, 29일, 마지막으로 30일날 찍는다고 할까요? 10번을 찍으면 제가 이제 강사료를 10번 찍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찍은 다음에 보시다시피 완성주의입니다. 완성주의. 강의를 딱 찍은 다음에 받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싹 다 찍은 다음에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 그게 제 입장에서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거고 저의 용역의 공급식이라는 거죠. 맞죠? 자,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강의 용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가세법상 면세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붙는 거래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완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일 때는 완성주의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 조건부. 뭐 이거 이상하네요. 오탄가요? 왜냐면 아까 배웠던 거 또 배우는데? 뭐 이상하네. 제가 아까 소위 사형제라고 했죠. 사형제? 이 사형제 기억하시죠? 이 사형제는 재화에서도 있었지만 용역에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제는 언제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일종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자, 양가로 3번으로 가시죠. 일정 용역을 둘 이상 과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수령합니다. 뭐 대부분 비슷한 거 아시죠? 이 말하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말하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양가로 3번이 헬스장이죠. 헬스장을 지금이 딱 1월이니까 왜 1월 달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헬스장을 딱 등록하고 헬스는 뭐 1년짜리 연간 회원권을 미리 끊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뭐 30만 원대요. 한 달에 25,000원인가 보죠. 그러면 헬스장 주인 아저씨가 한 번에 이 30만 원 받자마자 자신의 그 용역에 대한 그 과표를 인식하거나 공급 시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대가를 월수로 12개월로 안분하면 한 달에 25,000원씩입니다. 25,000원씩, 월 25,000원씩, 30만 원. 자,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 즉 4월 25일자에 신고하면서 75,000원 신고하거나 아니면 7월 25일자에 신고하면서 15만 원 신고하시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월수로 안분 계산하셔도 항상 종료일날 부가세 과표가 잡힌다는 거, 공급 시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종료일 되시겠습니다. 양가로 4번은 3번하고 거의 유사하죠. 1년치를 월세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았어요. 1년치. 그런 경우도 당연히 월화 계산하셔서 마지막 종료일날 한번 잡으시면 되고요. BOT 방식이라고 Built, Operate, Transfer의 약자인데요. 수업 목적으로 제가 개론 시간에는 뭔지 설명드리는데 이제 지금 객세 시간에는 이게 굳이 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국립대학에서 이제 기숙사가 70년대에 지어진 뭐 거의 허물어져가는 기숙사가 있으면
싹 다 부셔버리고 건설사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기숙사를 이제 지어달라고 하죠. 대신에 기숙사를 지어줬으면 이제 그 국립대학이 기숙사한테 뭔가 그 건설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데 뭐 국립대도 별로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건설사한테 와서 공짜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죠. 여러분이 건설사면 그 건물을 지어주겠어요? 안 지어주겠어요? 이거는 뭐 미친 짓 아닙니까? 공짜로 뭐하러 지어주겠어요? 근데 건설사랑 국립대학이 이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냐면 너네가 건설사 니네가 건물을 싹 다 지어줘서 기숙사를 우리한테 그 공짜로 주면 이걸 기부채납이라고도 하죠. 사용수의 기부자산이라고도 불렀는데 공짜로 주면 내가 그 기숙사에 한 20년 동안의 사용 운영권을 무상으로 너에게 독점적으로 주겠다. 그럼 건설사는 건물 대가는 못 받아도 건물을 지은 다음에 국가에 기부하면 거기에 대한 한 20년 동안의 무상 사용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개론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 안 한다고 하고 지금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BOT 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죠. 자, 제 설명 잘 들었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 양가로 오보는 지금 국립대학 입장의 그 설명인가요? 아니면 그 건설사 입장의 설명인가요? 뭔지 아시죠?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설명인데 대가를 월수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즉 20년 동안의 무상 사용권 같은 것을 대가를 월수로 안분 계산해서 건설사가 과표를 잡는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거고요. 간주임대로는 월할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예정신고나 아니면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할 때 한 번에 과표를 인식하면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헷갈리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때 과표를 잡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잡으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두 개를 이중적으로 같이 설명하고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절하고 나중에 4절에 과세표준이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배워요. 아까 배운 것처럼 헬스장 주인이 1년 우리의 그 연 입회비로 3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을 12개월로 월할 계산해서 25,000원씩을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로 잡혔으니까 예정신고할 때 그 석 달치인 75,000원에 뭐를 신고하라는 거죠? 과세 표준까지 신고하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4절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어가 또 나온다고요. 뭐 월할로 안분 계산하라는 등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하라는 등 아니면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뭐를 인식하라는 등 그 말이 왜 또 나오냐면 이번 챕터에서는 시기를 배우는 거고요. 시기. 언제로 월할 계산해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 월할 계산한 금액 아까 같은 경우 25,000원씩이었죠.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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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원을 과표를 잡아라. 자, 두 개는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2절하고 4절은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2절의 시기가 4절의 과표, 즉 금액하고 연관이 되죠. 잘 정리하시면 공부하실 때 한결 간편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2절하고 4절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암기했었거든요. 두 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양가로 7번에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고요. 양가로 8번에 이 이외의 경우는 역모의 조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한마디로 완성주의 원칙이죠. 자, 주 1번의 계속적 공급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었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컴퓨터 유지 보수 용역, 우리 왜 나중에 회계사가 되시거나 세무사가 되시면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분명히 근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노트북 하나씩 준단 말이죠. 이 노트북을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가 직접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일회계법인이 어떤 컴닥터 119라는 업체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 컴닥터 119 기사들이 우리 컴퓨터를 고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컴퓨터 유지 보수 용역 또는 경비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거 1년 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 공급 1년 따지지 않죠. 장기 할부나 1년을 따져서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적용하는 거지 계속적 공급은 그런 1년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즉 장기 할부처럼 1년 요건을 따지지 않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주 2번 보시면 이때 첫 달이 1개월 미만이어도 첫 달부터 계산함.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1월 1일부터 받은 게 아니라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를 받아도 이번 달 1월은 첫 달이 며칠밖에 안 들어갔어도 무조건 첫 달은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3번에 보시면 주 3번에 일정 용역이죠. 여기 일정 용역. 여기 일정 용역이 있습니다. 그 일정 용역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이번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3번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등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그 2절 제일 중요한 2절에서 제일 중요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이론 요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CPA 2014년 기출문제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나오겠네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를 건너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유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회계사 시험에서 2014년에 나온 게 2015년에 또 나올 확률은 좀 낮은 편이죠.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딱 맞았어요. 한 해에는 접대비, 다음 해에는 기부금, 접대비 기부금, 접대비 기부금, 접대비 기부금이 지그재그로 나왔던 연도도 몇 년 있었죠. 회계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CPA 2014년에서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2015년에 기출될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라는 거는 절대 뭐라고 하죠? 이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귀속 시기가. 그리고 또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되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아주 재미있는 연관관계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나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세무사 수험생들은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2월에 끝나고 세무사 1차 시험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출제 교수들한테 공인회계사 문제지까지가 주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출제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에 나왔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비슷한 유형, 비슷한 타픽이 그 해에 세무사 1차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아주 유의적인 아주 유의적으로 중요한 패턴이니까, 우리 세무사 1차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해에 공인회계사 1차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푸느냐? 제가 우리 이름경영인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미리 와서 4월에 말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미리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공급식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자, 1번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 엄한 소리 하고 있죠.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주의 아니죠. 왜냐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니까 이거 다음 빈출령에서 배우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재화니까 인도되는 때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이 선발급이죠. 자, 7절의 세금계산서 챕터에서 다시 배웁니다. 선발급하고 그 계산서 발급일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은 만족됐고요. 그러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자, 이거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번에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아까 배웠죠?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고요. 이게 왜 재화의 수입인지는 빈출 유형 5번에서 배웁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수입신고 수리일이 정답이겠네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재화를 위탁 판매 수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제가 아까 위탁 판매에 의한 수출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인도되는 때가 오답이 되시겠습니다. 2번 문제죠.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CTA 2014년 기출문제죠. 제가 같은 해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전형적인 귀속 시기, 공급 시기를 물어본 CPA 시험과 CTA 시험 2014년에 나란히 나왔네요. 1번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면 재화 공급의 귀속 시기다. 너무 쉽네요. 1번이 정답. 2번 현금 판매의 경우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 엄한 소리죠. 현금주의 아닙니다. 인도주의죠.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때, 이 교수님 머리 쓰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계약을 하는 때가 귀속시기로 잡히는 거는 세법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계약주의.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투입할 때, 현금 투입할 때마다 나의 귀속시기다. 현금을 투입할 때마다 어떻게 재판기 사장님이 자다 깨서 500원 팔았네, 600원 팔았네, 700원 팔았네를 적겠습니까? 인취하는 때죠. 인취하는 때. 5번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기 때 아니죠. 제가 한전을 예를 들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해서 전형적인 사형제, 회수기를 도래기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그 사형제에 들어가시겠습니다. 3번 문제죠.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공급할 재화의 대가의 일부 공급가액의 9%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 9%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요것도 7절에서 배우시는 선발급에 해당이 되죠. 선발급 성립됐어요. 9%는 뭐 이건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하였다. 재화는 한 달 후 인도할 예정이면 뭐 문제 없습니다. 7절에서 선발급 특례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번 2015년 6월 중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7월 1일에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빼가면 7월 1일이 재화의 귀속 시기가 된다. 맞죠? 자, 6월 달에 땡겨잡고 싶으시면 6월 말까지 현금을 빼가시면 돼요. 자판기 사장님 들으세요. 근데 이제 7월 달로 세금을 늦게 내고 싶으면 7월 1일 날 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판기 사장님들. 자판기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인 거 아시죠? 목만 좋은 곳에 자판기 한 10몇 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꽤 현금 캐시카우가 된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 비우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현금 찾아오고, 거기 이제 한번 세척 한번 해주고, 그 세척도 대충 해요. 꼭 학교에서 보면 알바생들이 대충 하죠. 학교에서 커피 자판기. 그리고 이제 뭐 빈 거 있으면 좀 음료수 좀 넣어주고 현금 빼놓으면 된다고 해요. 뭐 괜찮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3번에 선박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출재화의 선적일, 가장 기본적인 수출재화의 귀속식이 되겠습니다. 4번에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 일반 국내 영토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며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했죠. 뭐 지금까지는 다 FM 나온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할부 판매, 잘 볼까요? 2015년 4월 1일 재화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이 다음 날 4월 2일부터 4월 말부터 3개월마다 3회에 걸쳐 100만원씩, 300만원짜리인가 보죠? 4월 말부터, 신기하네요, 이 문제. 그러면 4월 말, 두 번째는 7월 말, 왜냐면 3개월 한 번씩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월 말. 자, 이게 장기 할부냐는 거예요. 이 장기 할부인가요? 일단은 장기 할부 요건이 뭡니까? 몇 번 이상 나눠받아야죠? 2번 이상이죠? 보다시피 3번이에요. 하나, 둘, 셋, 3번. 그리고 언제부터? 인도일부터? 아니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최종 부불금 지급일인 10월 말까지. 몇 년? 1년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1년 이상? 1년 이상인가요?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장기 할부가 아니라 단기 할부입니다. 단기 할부. 말씀드렸죠? 장기 할부만 외운 학생들한테 틀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단기 할부를 역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그냥 인도주의. 답은 4월 1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장기 할부를 맹목적으로 외운 학생들한테 함정으로 이렇게 단기 할부 문제가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다음 빈출 유형 02에 나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참 이 문장 여러 번 나왔네요.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상품권이 인도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가 아니라 현물과 교환되는 때죠. 3번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갑이 법률에 의해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을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이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또 뭔가요? 자, 이 말은 뒤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지금 나온 김에 미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있어요. 이 리스사가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내가 리스사랑 계약해요. 차를 인도받아요. 여기에다가 리스료 줍니다. 리스료. 자, 나중에 면세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융보험용역은 면세가 적용돼서요. 리스사도 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리스로 낸 거 부가세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또 자동차도요. 서류로만 현대차가 리스사 이렇게 자동차로 옮겼고요. 서류로만. 실제로는 내가 현대차로부터 다이렉트로 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거예요. 자, 내 입장에서 리스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현대차하고 주고받습니까? 지금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리스사, 그러니까 다시 한번 3번 읽어보면요.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갑이 법률에 의해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 을로부터 시설 등을 인도받고 그 당의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업자 갑이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야 나도 얘한테 주고받으면 얘가 면세사업자가 돼버리면 매입세 불공제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직접 주고받아 버리면 얘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일 확률이 크니까 그러면 주고받은 그 대가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일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의 재화가 수입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야, 이 문장도 참 여러 번 나왔네요. 5번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회수기일 도래기준. 5번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장기 할부만 회수기일 도래기준이고 얘는 그냥 일반 할부 판매니까 인도주의 맞습니다. 2번 장기 할부 바로 나오네요.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니까요. 몇 번 나왔지만 가공 완료한 다음에 다음 날 인도한다면 그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4번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기적일. 5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에 우리나라 일반 국내에 재화를 몇 번째 나왔습니까? 이 문장이. 당의 재화가 수입자에 해당되는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공급시간을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2015년 6월 11일에 외상 판매로 인도한 상품 A의 판매 대금을 2015년 7월 9일에 수령합니다. 일부러 지금 길을 달리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럴 경우에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인가요?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인도는 1기하고 현금 회수를 2기에 한다는 건 솔직히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1기 기속식이고요. 2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맞죠? 부동산 임대를 받고 월할로 계산한 다음에 그 종료일 날 한 번에 과표 잡고 신고하라고 그랬죠.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공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 다음에 4번 무인 판매기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자, 마지막으로 5번 건설회사가 공사 도급계약의 기성고 대금을 약소고금으로 받은 경우 다 필요 없습니다. 약소고금으로 받든 뭘로 받든 건설공사나 선박건조에는 제가 부가세법에서는 진행률과 유사한 개념인 회수기일 도래기준,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음의 만기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절에 과세 거래 시기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귀속 시기, 즉 시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빈출 유형 2번을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